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일사,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근택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우리 오늘 마중물 토크는 이 얘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사건 관련자들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밤에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지속적인 거래를 해왔다는 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수로 뛰었다는 그 이모 씨도 잠적하다가 지금 붙잡힌 그런 상태인데, 이거 일단 제일 궁금해하실 건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이 과연 지금 유력 대선 후보의 아내를 소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예.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한 것들을 보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라는 사건의 실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가 여기에 연루되었느냐 하는 점이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도 이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뭔가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은 권오수 회장이 됐든 이모 씨가 됐든 누군가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떤 연관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을 조금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둘 중에 한 명이 입을 연다 그러면 김건희 씨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예상입니다. 일단 권오수 회장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본 분들은 뭐였냐면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예. 넘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다른 공범들이 이제 구속에서 기소가 됐고, 이제 만약에 권오수 대표까지 구속이 영장이 나오면 그러면 참고인 조사 정도까지는 불가피하지 않냐라는 것이고요. 예. 큰 혐의로 보면 2011년에 주를 잃었다는 그 시세 조종,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연관성이 하나가 있을 것이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는 즉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또는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혹은 주식 인수권부 사채 등을 굉장히 많이 샀다가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순간 다 팔아버리거든요. 몇 억의 이익을 김건희 씨가 포기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것들과 관련된 부분까지 엮어서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할 가치는 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현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쟁점이 두 개잖아요. 예. 그 변명하는 게.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주가 조작이 몰랐다. 근데 김건희 씨가 사실은 이 2010년 1월 14일 그 선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대주주였어요. 예. 24만 주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어떻게 만났냐? 도이치모터스 그 권오수 사장의 소개로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그 주식 전문가라 그랬죠. 근데 이미 대주주예요. 근데 그 회사 사장의 소개로 선수를 만났어요. 예. 만나서 그 주식 24만 주와 현금 10억을 건넸어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를 한 거예요. 어쨌든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특정 회사 주식의 대주주가 그 주식과 돈을 그 회사 사장의 소개로 주식 전문가를 만나서 그 회사 주식을 거래한다. 예.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뭐에 걸리는 거죠? 내부 정보 이용. 내부 왜냐하면 정보 이용.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사장 소개로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주식 장외 주식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네. 그 회사 사장의 소개로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회사 주식을 산다. 아주 일반적이지 않죠. 네네.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를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를 이 주식만이 아니라 전환사태도 있지만 뭐라고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하냐면 2010년 5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4천만 원 손해다 얘기해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팔아서 얼마 이익을 받냐가 중요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예. 그전에도 대주주였고 10억 가지고 주식을 샀단 말이죠. 예. 그거를 그럼 종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시다시피 공개는 10년까지만 했잖아요. 2010년까지만. 네. 근데 실제로 주가가 오른 거 2011년부터 올랐어요. 네. 그럼 결론이 뭐냐? 언제 얼마에 팔아서 얼마 차익을 남겼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판 계좌는 그렇죠.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수익이 것 얼마 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특정 시점에 종가 기준으로 손해다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부 정보 이용이나 최종적인 수익 같은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일단은 없다고 세 분 변호사께는 약간 법적인 지점을 제가 좀 여쭤봤었는데 천 변호사님은 일단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현 변호사님 아주 강하게 비판을 좀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장 교수께는 제가 좀 정치적인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저 같은데.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왜 이걸 왜요? 아니 지금 현재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일단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지금 일단 계속 가고 있는데 만약에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좀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겠죠. 음. 대선 후보의 부인이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 예. 어떠한 파장이 영향이 일어날지는 가늠하기 좀 어렵다. 지금은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 네, 드리고요. 네.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음.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철저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조사하고 만약 또 문제가 있다면 기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네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의 대응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정치 탄압이다. 선거 이후에 소환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처럼 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근데 예. 이게 아시겠지만요.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니라 작년부터 1년 내내 이슈가 됐던 것이고 예. 저는 아마 이 정치 탄압 논리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법적인 대응은 별로 자신이 없나? 예전에 뭐 윤석열 총장 같으면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너도 다 밝혀라. 문제 없다라고 가야 되는데 네. 갑자기 참모나 당에 있는 분들이 정치 탄압이다. 대선 후에 소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런 프레임, 뭐 피해자 탄압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검찰총장으로서 공정을 얘기했던 사람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을 좀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2010년에 거래한 게 일부고 시세 조작 같은 거 없다. 그리고 뭐 별건의 별건 수사를 통해서 다 했지만 나온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오늘 현 변호사님께서 컨디션이 아주 좋고 너무 신나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마중물 토크. 요거는 이제 계속 뉴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건 검찰 조사와 어쨌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 회장이 요 내용들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늘의 이야기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사입니다. 이번 주 이제 양 당의 선대위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선대위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 관련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 이번 주 안에 정리가 될 거다. 장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한 주가 지났습니다만 전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24일이나 28일 사이에 정리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주를 봐야 되는 거네요. 기간을 좀 넓게 잡았더라고요. 네네네. 결국에는 뭐냐? 일단 방침은 서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권성동 의원하고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네. 끝나고 나서 권성동 의원 측은 얘기 잘 됐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또 약간 좀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이랑 만났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 나는 안 만났다니까 왜 자꾸 나보고 만났다고 그래. 비슷해요? 아니 그거보다는 하나도 안 비슷해요. 생각하신 것 같고요. 예. 아주 무게감 있게 얘기하죠. 그렇게 제가 얘기-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놓은 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 문제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선관위도 했었고 네. 그리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네. 약간 이제 이쪽에서 보시기에는 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의아하지 않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두 분을 놓고 지금 이견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는 숨어 있는 문제가 예. 장제원 의원 때문이 아닌가. 장재원 의원.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아들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조금 그거- 본인이 좀 물러났었잖아요. 네. 그거보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가장 내부적인 비판 공격을 많이 한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고, 예. 아이 뭐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뭐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장 캠프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윤석열 후보는 너무나 신임을 해요.
지금도 이마빌딩에 나가면 실무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모든 걸 조율하고 있거든요. 사실 마침 지난주에 그 현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문고리 3인방 주장하시면서 권장박 얘기하셨었거든요. 제가 한 건 아니라 이제 질문하니까 답변한 거죠. 그러니까 하신 거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아니 그게 그 말이죠. 그거예요? 이 사람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아직도 네. 오케이를 안 하고 있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너무 이렇게 크게 갈 필요 없다라고 좀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 측에서는 모두를 이렇게 아우르는 뭐 이렇게 빅텐트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김준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별로 새로운 인물들이 없어서 그렇긴 일단, 하죠. 네, 뭐 익숙하고 특히 네. 이제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단히 좀 깜짝 카드긴 해요. 예. 근데 그러려면 조금 무대를 세울 때 음. 서사를 좀 만들고 이렇게 깜짝 쇼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이런 불협화음 와중에 오래된 정치인의 노정객의 복귀 이러면 오히려 약간 계속 뭐랄까 음모론적으로 하거나 권력 다툼적인 인상만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예. 차라리 오히려 내가 더 품넓게 가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고 하면 적정한 시점에 따로 이렇게 좀 약간의 어떤 이벤트? 쇼? 이렇게 해서 김한길 대표를 모셔오는 방안을 택했어야 되는데 예. 완전 뒤에서 뭐 이렇게 뭐 했던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 과정 자체도 지금 계속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지난주 오만해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계속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다.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임태희 전 의원도 사실 MB 때 청와대 그렇죠, 비서실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한길 대표도 뭐 되게 상당히 이제 투병하시기 전까지 또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너무 올드맨 중심의 이 인선이 과연 어떤 걸 기대하게 될까? 이것이 그 항상 자신하던 윤석열 후보의 용인술인가? 저는 좀 물음표가 남습니다. 경륜 있는 분들의 구국의 결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습니까? 그게 결단은 맞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신조가 생겼잖아요. 삼김, 뭐 예. 신삼김 시대라 그러는데 뭐 신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구삼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김은 약간 변수는 아니라 상수인 것 같아요. 야, 왜냐면 이름을 풀네임으로 얘기를 좀 해줘. 김한길, 김병준은 어느 정도 확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 윤석열 후보가 계속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뭐 김한길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댓글 사건 탄압받을 때부터 인연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도 그동안 계속 조언을 해왔다 그러고. 네네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러면 셋을 다 품을지 아니면 뭐 둘을 품을지 하나를 품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 그동안 인사 스타일이나 이걸로 보면 보통 자기랑 뭐 인연을 맺거나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시겠지만 보면 약간 실세라는 분 아니면 예전에 뭐 이희찬 대표 쳐내듯이 약간 좀 올드하거나 아니면 뭐 힘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키워가는 스타일인데 네네네. 그러면 결국 김한길, 김병준 위원장을 쳐낼 수 있느냐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건 전권 아니겠습니까? 전권을 원하시고 특히 이제 그건 약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본인의 그 경제민주화 관련된 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친박 세력들에게 조금 많이 밀려난 당했었죠. 그 구원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의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사실 네. 연배나 이런 걸 고려하면 아, 또 몰라요. 굉장히 건강하네요. 예. 정치 몰라요. 건강, 네, 몰라요. 귀가 조금 잘 안 들리시는 거 빼고는 굉장히 예.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보고 있으면.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그림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위기에 등판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아유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네, 네, 제발 네. 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짜놓은 틀대로 가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냥 공중전만 하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외적인 메시지. 네, 그냥 중도적인 메시지 내시고 예. 그냥 뭐 큰 틀에서 얼굴 마담만 하라는 네, 얘기죠. 사실상 전략을 예. 세우는 정도만 하라는 거고 음. 그런 뼈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상임선대위원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네네네네. 그럼 지금 보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모시고 그 밑에 본부장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상임선대위원장이 있어버리면 결국 자기가 상임선대위원장한테 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하면 김종인 위원장 뜻대로 안 하면
결국 수족들이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되거든요. 아 옥상옥이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혼자 떠들기만 하고 그냥 위에서 예. 아래로는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구조로 가는 건데 지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네네. 김종인 체제에 있을 때 서로 반목이 심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굉장히 큰 위기다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자 그런데 이제 뭐 여기에 다른 대선 후보들 또 우리 뭐 대부분 우리 정치인사에 방문을 하셨던 분들이긴 한데 뭐 하태경, 최재형, 원희룡 그리고 홍준표 의원까지 뭐 이분들이 유승민 후보도 있는데. 누구 유승민. 아 유승민 후보까지 예. 그런 이제 다른 대선 후보들이 네. 유승민 후보님 죄송합니다 저희 또 나와주셨는데 원팀 구성에 뭐 합의를 근본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유독 이제 홍준표 후보는 거의 빠져나가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도 거의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일단 요거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원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다른 그 좀 유력하신 분들 그러니까 가장 앞서서 좀 해주셔야 될 분들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원팀이 안 돼도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절실하게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대략 뭐 전화 한 대여섯 번 하고. 근데 전화는 했다 그러던데요. 전화 대여섯 번 하고 예. 안 받으면 안 받는가 보다. 이런 보통은 막 집에도 찾아가고 한 측근들도 설득을 하고 막 이러는데 예.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후보 그 집을 찾아갔던 게 대표가 가야 될 게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갔어야 됐습니까? 그렇죠. 후보자가 가야죠. 만약 지지율이 지금 막 박빙이거나 좀 뒤쳐져 있으면 갔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절실함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판에는 끼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명확하게 밝히신 것 같더라고요. 장성철 우리 소장님이 정말 냉정하게 제가 할 얘기 다 하셨어요. 그래요? 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저도 뭐 들어보면 이제 다 된 것처럼 왜냐면 이 자리 싸움이 치열한 게 네. 캠프에도 지금 뭐 온갖 뭐 파리 때 뭐 하이에나 얘기 나온 지 벌써 2주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 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거거든요. 절실했으면 당연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오고 네. 다 그분 다 원하는 거 들어드리고 지금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는 가서 뭐 만나기도 전화 통화라도 했다 그러니까 예, 예. 안 되면 그럼 유승민 의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유승민 의원도 사실은 연락 안 된다. 그걸로 끝이에요. 전화했는데 뭐 전화도 안 받는다. 사실은 전화 안 받죠. 후보들이 뭐 선거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집에 찾아가든지 직접 못 만나면 그분하고 가까운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하고 만나고 이제 설득하고. 보조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약속을 잡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전화 몇 번 했는지 안 받더라. 끝. 홍준표 후보도 뭐 가서 만났는데 본인은 안 가고 대표가 갔더니 뭐 변함 없더라. 잘 할 거다. 끝. 그럼 아직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경선했던 네 분 중에 원희룡 후보는 처음부터 그냥 원팀이었으니까 됐고 예. 그럼 이제 두 분인데 경쟁되게 실제로 원팀 만드는데 두 분인데 예. 두 분이 아무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건 원팀이 아니라 예. 반의 반 팀도 안 된 거죠. 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반의 반 팀도 안 됐는데 이기고 있다는 게 참 재밌는 일이 그러니까 취한 거예요, 해요. 지지율에. 근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홍 후보님, 유 후보님 둘 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고 선대위라는 게 뭐 꼭 1차 선대위 명단에 안 들어가더라도 계속 그렇죠. 보완되는 거니까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저도 두 분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윗분을 어떻게 움직이도록 하느냐 하면은 정성이죠 뭐. 네, 아랫 사람들을 캠프로 또 모시고 와야 돼요. 예를 들면 홍 후보님, 유 후보님 도왔던 분들한테 예. 이분들이 캠프로 오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홍 후보, 유 후보님들을 좀 설득해서 모시고 오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안 보이나요?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홍 후보님, 유 후보님 도왔던 분들이 윤캠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그냥 녹화하는 가는- 모습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손을 내미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뭐 천하람 변호사라든가 장성철 교수라든가 이런 신진기회를 모시는 것도 안 보이죠. 아니 왜 또 지금. 하다못해라고 하십니까? 저희가 뭐 어때서 또. 예. 아니 아니 이제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만서도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지금까지 못 모셨다 치더라도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라던가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까지는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것도 정리를 못하고 이쪽도 안 되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후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용인술이나 어떤 뭐 조직을 정리하는 스킬 이런 것들이 네네. 정치 초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거에는 좀 그 반대인 게 예. 사실 윤석열 후보가
아주 단기간에 국민의힘을 장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당을 뭐 80% 90% 이상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님 도왔던 분들, 유승민 후보님 도왔던 분들과의 뭐 물밑 접촉을 제가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네네네. 그분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대세론을 이미 당내에서 형성해놨어요. 아니 근데 일단 대세론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딱 홍준표 의원 캠프 하면 떠오르는 분은 뭐 이현주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유승민 캠프 하면은 오신환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뭐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려오고 있지 않아서 장 교수님 혹시 뭐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들으신 얘기는 없는데요. 네. 제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겠죠. 저번 주에 잘 뭐 아싸라서 그러신 건 아닐 거고. 후보를 도왔던 아주 실세분들 예. 두 분을 만났고 아 예 예. 한 분하고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네. 분위기가 이거예요. 바뀌었으니까 세상 바뀌었으니까 수위 조절 좀 하지. 어? 아 장 교수님한테. 그래서 제가 아이,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 해야죠. 제가 이런 식으로 아부를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나 뭐 유승민 후보들이 제가 느끼긴 뭐 그래요. 처음에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통 경선 끝나면 그 진 후보들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렇죠. 손 내밀고서 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같이 손잡고 만세 뭐 그렇죠. 약간 이런 그리고 거는 한 그 번씩 다음날 바로 하잖아요. 전화하고 예. 만나서 식사하고 뭐 이게 예. 저희도 한 2주 걸렸잖아요. 네네. 근데 저 상대 지금 진영은 제가 보기 2주 아니라 2달 돼도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공개적으로 아예 얘기를 그렇죠. 하셨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다 잘못이 누구한테 가냐면 승리한 후보한테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그렇죠. 다른 마음이다 당연한 하더라도 왜 손잡아주지 않냐, 왜 안 땡기냐 이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지율이 지금 높으니까 이러지만 만약에 오만해 보인다, 아니 다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지지율은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손잡으면 이 후보들이 아니 그렇게 잘 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아쉬우니까 찾아왔어? 그 얘기 당연히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심지어 홍준표 그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불행해진다고까지. 근데 거기에는 좀 줄임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뒤에 예. 이재명 후보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아. 이게 좀 줄어들어 있다. 보이기까지도. 줄임말. 네. 줄임말이었고 그런 얘기 실제로 많이 하셨어요. 우리 가끔. 장건철 네. 부장님이 엄청 또 열심히 하시네 또. 제가 지난주에 청년의 이사님이신데요. 지금. 지난주에 좀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한 장면이 있었어요. 예, 얘기해 뭐냐면 주세요. 최재형 여기까지 후보라든지 안상수 후보가 자 이제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그분들이 같이 경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지지선을 할 거면 최소한 윤석열 후보가 같이 참여해서 그렇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껴안기도 하고 손도 같이 흔들고 이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제일 좀 안타까워요. 다음 주에 뭐 약속 잡아가지고 같이 자리 한다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지지하는 이제 건데. 그 지지 선언 같은 걸 할 때 후보자 본인이 가서 이렇게 그렇죠. 또 고맙다 네. 이런 네, 모습들이 좀 안 그게 보였다. 제일 안타까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선대위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김인함이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을 했고 내부에서도 지금 쇄신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캠프 꾸려진 게 아무래도 최종 후보가 결정된 지가 더 민주당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캠프 구성도 어느 정도 완성 단계일 걸로 보이는 민주당은 왜 이렇게 얘기가 많은 건가요? 현 변호사. 다른 분들 얘기 먼저 하면 안 돼요. 아니 먼저 듣고 한 바퀴 돌고 제가 다시 그래요? 드릴게요. 정리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잘 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현안 대응도 빨리빨리 안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론 뭐 후보의 말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크게 다 의원 뭐 170분 정도 되는 분한테 다 한 자리씩 이렇게 드렸어요. 네. 삼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인데 처음에 구조를 짤 때부터 선수 위주로 짠 거예요. 그렇죠. 일단 3선 이상 본부장급. 네. 그다음에 뭐 재선 초선은 수석 본부장 그다음 본부장급 하고 총괄은 5선급.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수 위주로 해서 쭉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모두에 만족시키기 위한 건데 모두를 만족시키면 아무도 또 만족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 본부장, 공동 뭐 위원장이 되게 많아요. 공동이란 말은 이거 잘못하면 그 연말에 그 우리 공동화를 시상식 예. 방송사 시상식에서 그렇죠. 무슨 그 최우 수상 주고 뭐 주고 해갖고 너무 모두가 다 상을 하나씩 들고 가는데 그렇죠. 상의 권위는 좀 떨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아니 있거든요. 문제는 또 상은 그래도 받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는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의사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공동이 여러 명이면 밑에 실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동이 3명인데 2명만 보고하고 1명 보고 안 하면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나한테 보고 안 했어? 예, 예. 그러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체계가 너무 복잡해진다. 그리고 예를 들어 3명이면
다 미루거든요, 책임을. 네네. 누군가 한 사람이 딱 책임자가 있어야 이게 집행이 되고 잘못돼도 그 사람이 책임지고 아니면은 결정을 하는데 그 책임자는 이렇게 많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다 위에 눈치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야. 안 되는 그런 거죠. 한마디로 이거 얘기하면. 전형적으로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관료제 문제 약간 지금 이런 딱 그런 거죠. 이런 내용인데 네. 그 의사 전달이 늦고 그렇다 보니까 결정이 늦어지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해찬 전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건 또 한 번 약간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좀 비슷한 좀 정리 내지는 이런 걸 좀 해줄 역할을 좀 기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이번 주 민주당 선대위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예. 하나는 너무 횡적으로 넓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횡적으로 넓으려도 총괄선대 본부장 밑에는 횡적으로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는 것은 괜찮아요. 예. 근데 그 위로 선대위원장, 총괄선대 본부장을 횡적으로 옆에 막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그럼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직원보다도 임원진이 더 많은 회사처럼 보일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선거 캠프의 가장 핵심이 총괄선대 본부장이거든요. 예. 민주당 선대에 지금 7명이 총괄선대 본부장이에요. 오. 공동, 상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중에 상당 숫자는 이제 대선 후보급들에게 이제 그거를 좀 제안을 한 건 실질적인 역할보다는 약간 조금 명분이라든지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키를 잡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현 변호사님?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군요. 지금 이게 문제네. 아니, 이게 여러 바로 명이고. 안 나오는 게 문제네. 네, 여러 명이 총괄이 있을 수 있고 뭐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려고 하는 원탑 예. 아니면은 뭐 정권 이런 예.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굴러갑니다. 그럼 근데 송영길 대표입니까, 아니면?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또 송영길 대표도 약간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네. 잠깐만요. 이준석 대표랑 둘이 그냥 이렇게 토론하시고 이런 거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얘기한 거는 예, 장 교수님.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네. 그 밑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본부장급. 본부장이 본부장. 7명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네, 안 네. 되는 거예요. 어. 김혜경 여사 그런 불미스러운 소문이 났을 때 예. 캠프에서 공식적인 해명은 오후 4시에 나왔어요. 예.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만 소문나고 점심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야 이랬대 끝나고 나서 4시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오전에는 계속 이해식 비서실장이 네. 산책 나가셨다가 이렇게 낙상하신 건가? 뭐 알지도 못하는 걸 얘기해가지고 더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런 거를 책임 있게 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전 변호사님. 그 상부 구조는 장 교수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셨고요. 저는 밑에서 일하는 초선 의원급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 민주당이 저희보다 훨씬 더 딱딱하고 조직 구성하는데 권위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분들은 김병민 대변인이 정 대변인인 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약간 거기는 선수 끝이 아닌데. 뭔가 이 체계 이런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탄희 의원이 조금 이제 자기 현장으로 가겠다고 선대위 자리에서 나오겠다는 것도 좀 그런 네, 겁니까?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이거 막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만 네네. 다음 정부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다음 정부가 이제 헛발질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꼭 정권을 잡는 게 총선에 유리하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야,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아주 일단 개인적인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의견이겠습니다만 같습니다. 여튼 그렇고 이거 누군지 잡으러 나오겠는데 이거? 그리고 색출해라. 대부분 지금 민주당은 그 현근택 변호사님 같은 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외인데 능력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네. 그러냐면 그분들은 대선에서 뭔가 역할을 해서 청와대를 가든 뭐 내각으로 가든 굉장히 자기가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고 싶은 욕구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 같은 데는 전부 원외 인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전직 의원들이 자기 그리고 이제 인생 아무래도 갈아넣어서. 그 의석수 네. 자체가 좀 차이가 나니까. 사실 그렇죠. 당선 예, 될 만한 사람 예. 다 됐으니까 민주당은. 예. 근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절실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2주 동안 그 헛발질을 많이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이번 주 말미에 세 가지 잘한 것 같아요. 네. 하나가 이해찬 전 대표 만난 거, 예.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관련 철회 발언한 거, 그다음 철회했죠. 특검과 관련돼서 조건을 좀 우수리를 좀 떼고 수용 가능성을 훨씬 더 넓힌 메시지를 던진 거. 소위 말하는 그 지금 쌍특검. 네.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기를 이제 정면으로 마주해야지 네. 자꾸 뭐 이거 들어오면 아닙니다. 뭐 아니면
그냥 이 정책 저 정책 매일같이 그냥 난사하듯 던진 걸로 계속 시간을 낭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왜 중요하냐면 그건 국민의힘에서의 김종인과 똑같은데 네네. 서로 다 자기가 잘났어요. 예, 그래서 예. 누가 무슨 총괄 선대위원장을 해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립감이 있는 영도력과 지도력을 갖춘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밖에 없어요. 네, 저는 국민의힘도 그게 없어서 계속 김종인 위원장이라도 자꾸 호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물론 이제 노령이고 고령이시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적어도 5선 이상급, 4선 이상급 민주당의 중견 이상 정치인들에게 좀 뭔가 디렉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외에는 없다. 나머지는 말을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니까. 그렇죠. 예, 거의 예. 제가 볼 그런 때는 면도 있고요. 냉정하게 우리 당을 평가하면 사실 지금 뭐 3선 이상 물러나라 얘기도 있고 뭐 비대위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3선 의원 지금 초선 재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선 재선 의원들이 힘든 선거 어려운 선거를 해봤느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은 너무 쉬웠잖아요. 너무 2020년. 쉬웠죠. 그 지난번 총선이 2016년인데 네. 2016년 총선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대선은 2012년 대선, 그렇죠. 예, 2007년 대선 이럴 때거든요. 음. 근데 그때 지금 초선 만약에 3선 이상 딱 빠지고 초선 2007년 대선이 가장 큰 차이로 그렇죠. 이제 패배한 초선 재선을 대선이죠. 만약에 2007년 대선은 올렸을 때 지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선 그러니까 3선 이상이 빠졌을 때 초선 재선 의원들이 나와서 이 힘든 과정을 돌파할 만한 뭐 정치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게 있느냐? 네. 그렇지 않아요. 어. 특히 지금 초선 의원은 더 그렇고 재선 의원들도 그런 힘든 걸 잘 몰라요. 네네. 그러면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초재선을 전면에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힘든 과정이나 이걸 돌파하고 당을 혁신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약간 곤란함이 있는 거예요. 까놓고 말해서 민주당 초재선은 개혁적인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윗분들 말씀 굉장히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주 수능적이고 지난번에 그 재보궐 지고 나서도 초선 5명이 뭐 얘기 좀 꺼내려고 했다가 뭐 조국 사태 얘기만 꺼냈다가 금방 접잖아요. 문자포탕 받고 위에서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다 뭐랄까요 좀 표현이 과하지만 굴종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 내세워봤자 제가 봐도 크게 의미도 없고 오히려 윗분들보다 정치력만 떨어지는 그런 패착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얘기 좀 하죠. 그러면 아까 이제 김준호 변호사께서 이재명 후보가 그나마 잘했다고 지금 판단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난지원금 철회 그리고 이제 쌍특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이해찬 전 대표 만난 거였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슈를 털고 가야 되는데 네. 도저히 안 털린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가 그 특검 얘기였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특검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나올 영장, 그러니까 공소장 보고 판단이 될 겁니다. 국민들이 원래 특검이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다 10월 중순에 여론조사하면 70몇 %였습니다. 예. 70몇 %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는 영장 기각 나고 뭐 난리 나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을 때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명 김만배 기자와 이제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 영장 나오고 구속되니까 예. 특검 필요하다 비율이 60%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10%포인트 이상 예. 떨어졌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공소장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이 납득하냐에 따라서 국민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대선 주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이걸 가지고 대선을 전부 대장동으로 덮으려고 한다. 그런 음모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프레임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김건희 씨 소환 얘기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필요하면 난 언제든 검찰에 출두하겠다. 특검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깨끗하게 이 문제를 법의 심판대에서 받겠다라고 오히려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는 순간 계속 그 이수렁과 늪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선대위와 대장동과 연결돼 있는 지점인데 예. 경기도 성남팀이라고 하는 정진상 실장 뭐 유동규 본부장이랑 마지막에 통화했다 어쨌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시비비와 관계없이 다 내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들 지금 읍참 마속이 필요한 거예요. 억울하더라도 네. 선거 지기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기까지 이재명 후보가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뭐 일단 이런저런 조건 붙이지 말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고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특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뜻을 밝히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쌍특검
뭐 이쪽 저쪽 다 한번 들여다보자. 뭐 이제 이렇게 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성사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분 다? 제가 보기엔 뭐 쌍특검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이게 관련 없는 사건이고 두 개는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리고 뭐 고발 사주 우리 눈으로 얘기하지만 뭐 지금 위로 검사 한 5분 있잖아요. 예. 뚫고 가려면 근데 뭐 밑에서도 안 되고 있잖아요. 자료도 없고 이러니까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오히려 고발사주 특검은 세금 낭비죠. 네. 대장동 사건 고발사주는 자체 어렵다는 걸 이미 다 관련- 인정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김웅 의원 자체가 벌써 말 안 되는 얘기로 딱 철벽박으로 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뻔한 얘기도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워낙 이 수사를 오래 봤던 사람들이랑 넘어야 될 사안이 검사 한 5명 정도 있는 거라서 그렇고 그냥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관련된 의혹 전부 예. 뭘 빼고 뭘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김준호 변호사님 그 얘기 뭐 성남 라인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나갔는데도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뭔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선거를 이제 성남시장 2번, 뭐 경기도지사 1번, 네. 경선 여러 번 했잖아요. 같이 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뭐 의원급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보좌관이나 비서 네네네네. 출신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빼버리면 선거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지금 의원들로 다 만들었는데도 일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본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바로바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멤버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소통을 해왔으면 네네. 보좌관이든 아니면 의원이 소통을 해왔으면 척하면 척돼야 되거든요. 선거 때 어. 후보는 막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고 막 하는데 일일이 다 물어보면 일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그렇죠. 어느 정도 알아서 어렵죠. 판단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만큼 손발 맞추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게 더 빠르다, 효율적이다. 오히려 새로 다 충원해가지고 그 손발 맞추다 보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선거 약간 끝나버려요. 현실적인 이야기고 현실적인 뭐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이제 선대위를 꾸려주고 이제 국회의원들과 또 일을 맞춰야 되는 상황보다는 당연히 올해 손발 맞춘 분들이 좋겠죠. 근데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는 대외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쳐내는 모습을 보여야 이거에 대한 해결 의지가 명확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사람이 많고 네. 아니면 국회의원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있고 그러면 이제 보좌관들도 따로 이럴 텐데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여의도에도 아무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비주류고 그냥 성남시장 도지사밖에 한 게 없는데 그 의원님 뭐 7인회 이런 할 때도요 정말 한 분 한 분 공을 많이 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잘 안 모였단 말이죠. 네네네네. 근데 어느 날 이게 다 정리하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캠프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두 분 포인트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예, 현 변호사님은 일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고 김 변호사님은 이제 대장동 대응 측면에서는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신 거니까 뭐 두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두 분께도 이제 마지막에 특검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치 평론가로서는 네. 특검이 발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평론할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특검이 이 대선 판을 좌지우지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결국에는 특검이 되면은 오늘 이재명 후보는 특검에 출두해가지고요 한 12시간 조사를 받았고요 이래가지고 이런 혐의에 대해서 뭐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랬습니다. 그럼 대선이요 정책 비전 이런 거는 다 무너져요. 맞아요. 그냥 특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브리핑하나 뭘 조사했나.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 맞는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도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선을 검찰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아마 지금 비슷한 장 교수님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천 변호사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대선 이후에 불거져 나오는 것도 참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외통수에 빠져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예. 여러 얘기를 꺼내더라도 대장동 이슈가 해결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 뭐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특검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검 하게 될 거다. 진짜 대선 전에? 네,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특검에 들어가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차피 이제 22일까지 나오는 거에서 1라운드는 있고 그렇죠. 2라운드는 주로는 그 정관계 로비와 관련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된 예. 분들에 대한 수사. 이게 이제 곽상도 의원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수사가 안 됐잖아요. 박영수, 그렇죠. 뭐 최재경, 권순일, 잠깐만, 뭐 곽상도 등등. 의원은 소환이 됐었나요? 아니 압수수색만 안 지금 됐죠. 됐고요. 소환은 안 됐었죠. 소환도 아직 안 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요즘 그 얘기 많이 나오는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예. 왜 묻었냐라는 부분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요, 그건 아마 검찰도 특검을 원할 거예요. 왜냐면 다 법조계 선배들이거든요. 그렇죠. 대법관, 뭐 검찰총장, 뭐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최소한 뭐 검사장급 이상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검을 누가 할 거냐 문제 생겨요. 예. 거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특검 그렇죠. 중에 그동안 어찌 보면 제일 힘이 있던 사람인데 예. 근데 대부분 이 아이러니한 게 특검을 해도 또 검사 출신이 합니다. 거의 전직 검사 출신이 해요. 대부분 뭐 그렇게 해왔죠. 대부분 그렇게 해왔잖아요. 왜냐하면 수사 능력을 보니까. 그럼 전직 검사 출신이 박영수, 곽상도 이 쟁쟁한 다 검사 출신 선배들. 정치인들인데 네. 할 수 있겠느냐. 홍준표 이 문제가 후보를 시켜야 생겨요. 되겠네요. 홍준표 후보를. 아, 검사 출신에 예. 그분은 수사 일선에서 너무 오래됐어요. 아니, 옛날 방식. 그냥 특검하지 말고요. 저 이재명 후보 관련 건은 한동훈 검사한테 맡기고 예. 저 윤석열 후보 건은 이성윤 검사한테 맡겨가지고 예. 한번 해봐라. 그럼 뭐 검찰하고 뭐 하고 말이 윤석열 안 거는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맡기고 이재명 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맡기고 그럼 되겠네. 그것도 괜찮네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특검을 자, 잠깐만요. 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예. 자. 이 소중한 시간에 요 얘기까지 우리 짧게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이제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만 딱 드릴게요. 통합 될 거라고 보시는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원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근데 어쨌든 열린민주당은 당대당 통합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지지율 우리 진영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차원에서 네. 급한 쪽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할 것 같고 만약에 하면 효과까지만 좀 드릴게요. 조국 수호당이 외연 확장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중도 쪽에 마이너스일 수 있다. 네. 예, 천 변호사님. 네, 그리고 아마 당명도 못 바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예. 어차피 똑같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냥 그렇기는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이제 더불어랑 그 열린을 빼고 그냥 민주당이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겠죠. 예, 예. 뭐 그런 거 정도는 있을 것 같고 저도 장 교수님이랑 비슷하고 열린민주당은 아까 제가 이해찬 대표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중도 확장성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해찬 김종인 대결에서도 김종인 예. 위원장은 그래도 중도적인 그런 이미지라도 있으신데 그런 면에서 이해찬 대표를 모시거나 열린민주당과 통합하는 거는 오히려 뭐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숨어 있는 쟁점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그 대통합 대사면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민주당을 탈당했거나 예를 들어 그랬죠. 국민의당으로 갔거나 이런 분들 다 다시 받아주자. 네네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도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질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박스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 자기 본진을 다시 두텁게 하려면 아마 특히 호남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민주당을 나와서 출마했던 분들이 지금 아마 급히 열린민주당 입당 원서 쓰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 그게 진짜 숨어 있는 쟁점이고요. 예. 그럼 민주당에 있던 겨우 이제 밀어내고 지역위원장 잡고 이랬던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당장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가용 자원을 데리고 오고 좀 지지율 높게 가는 것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후보와 당내에 있는 사람들 간에 약간의 의견 차가 또 숨어 있을 수 있다. 그것만 좀 짚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열린민주당 구성원 중에 그 전투력 좋다는 이야기 듣는 분들이 제법 있다 보니까 물론 최광욱 대표도 당연히 그렇고요. 예. 뭐 너무 좌측 아니냐, 뭐 친조국 아니냐, 그건 뭐 지금 조국 장관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마 예.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제 메모드 막 선대위 크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예. 말씀처럼 약간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얘기가 있으면 뭔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당대당 통합을 하게 되면 어쨌든 뭐 역할이라는 걸 맡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당내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그런 네. 역할이 있다 보고 말씀처럼 당연히 뭐 좌측 날개를 보강하면 우측 날개도 보강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뭐 정의당도 그 안에 들어올 것 같고요. 다른 오, 분들이 무슨 있어서 말씀이세요? 어쨌든 대통합 이렇게 넌지시 본심 살짝 섞으셨는데 아니 예. 뭐 일단 저기 어제.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미리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일단 도이치모터스로 출발을 해가지고 양당의 선대위 이야기 위주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가 이제 꾸려지는 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또 민주당은 과연 이해찬 대표가 조금 더 전면으로 나설 것인지도 상당히 좀 재밌는 관측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도 우리가 양 당의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